일본이 오열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 영토라던 다카이치 총리가 갑자기 한국에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2일 또다시 독도 도발을 시작한 일본 정부.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기 위해 미국, 유럽, 그리고 중동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로비에 쏟아부었죠. 그렇게 사우디까지 등에 업은 일본은 드디어 독도를 손에 넣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단 72시간 뒤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이란의 공습에 일본이 겁에 질려 사우디를 버리고 도망칠 때 오직 대한민국만이 자리를 지켰고 시민들을 무사히 대피시킨 겁니다. 이에 사우디는 일본과의 모든 계약을 파기했고 일본은 한국에 살려달라 구걸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독도 도발하던 일본이 한국에 고개 숙이며 사죄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이틀 전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 선언했고 사우디 투자부 장관 알자베르가 그 선언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대가는 간단했죠. 일본 외교관이 장관의 스위스 계좌에 돈을 보냈고 장관은 한국에게 줄 돈 10억 달러를 동결해버렸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하는 문서에 사인하면 돈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사인하지 않으면 380억 달러짜리 주베일 현장에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저는 카림 알 마라비, 사우디 왕실 의전실 부실장으로 28년째 이 궁전의 외교 서열을 정리해온 사람입니다. 제 수첩에서 한국은 17위였어요. 10억 달러와 영토 주권을 동시에 인질로 잡혔으니 당연히 고개를 숙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장관도 상석에 앉은 일본 외교관도 같은 확신이었죠. 그런데 한국 특사가 장관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 확신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줄을 틀어쥐었으니 귀여울 거라는 오일머니의 헛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주베일 수소 플랜트 현장의 메인 전력이 예고 없이 차단됐습니다. 380억 달러짜리 비전 2030의 심장부가 한순간에 암흑으로 변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장한 사우디 왕실 근위대가 현장 정문에 도열해 한국 엔지니어들의 출입을 강제로 틀어막았어요. 80년대 이 사막의 뼈대를 세운 한국 근로자들의 후배뻘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은 현장 앞에서 총구를 마주한 겁니다. 알 자베르 장관의 직권이었습니다. 저는 장관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무거웠어요. 수치스러웠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겁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는 수치심보다 당연함이 앞섰으니까요. 돈을 쥔 쪽이 갑이고 갑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28년간 믿어왔습니다. 장관실 문을 열자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는데도 공기가 텁텁했습니다. 알 자베르 장관이 시가를 물고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 옆 상석에는 이미 다리를 꼬고 앉은 남자가 있었어요. 야마구치 케니치 주 사우디 일본 대사관 수석공사였습니다. 한국 특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죠.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구경하러 온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잠시 후 한국 특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진택,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중동특사, 61세라고 했죠.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악수를 청한 손바닥에는 거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80년대 주베일 건설 현장에서 직접 파이프를 메고 땀 흘렸던 사람이라는 기록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굳은 살이 40년 전 사막의 흔적인 걸 알았지만 그때의 저에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17위는 17위일 뿐이었으니까요. 알 자베르 장관이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진택의 가슴팍을 향해 던졌어요. 종이가 펼쳐지며 정장 위로 흩어졌습니다. 10억 달러 대금 동결 내역서였죠. 장관의 목소리가 장관실을 채웠습니다. 돈을 받고 싶으면 여기에 사인해. 17위 하청 주제에 골라먹을 처지는 아닐 텐데 장관이 턱짓으로 가리킨 건 동결 내역서 아래 깔려있던 또 하나의 문서였습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였어요. 펜가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야마구치의 얼굴을 봤습니다. 다리를 꼰 차에 고개를 살짝 젖히고 있었어요. 코웃음이 새어나오더군요. 소리가 나지 않는 종류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이 자리 전체가 한국을 무릎 꿇리기 위해 짜여진 판이라는 걸 저는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일본이 뒤에서 돈을 대고 사우디가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구도였어요. 박진택 특사는 가슴팍에서 흘러내린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바닥에 떨어지는 종이를 말없이 지켜보더군요. 장관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알 자베르 장관은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여유를 부렸어요.
야마구치는 다리를 꼰 채 손톱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죠. 17위 나라의 특사가 허리를 굽히고 서약서에 펜을 대는 장면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진택이 허리를 굽히긴 했어요. 하지만 펜을 집은 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서약서를 주운 겁니다. 천천히 일어서더니 글씨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장관이 재촉했어요. 읽을 것까지 있습니까? 사인만 하면 내일 아침 10억 달러가 풀립니다. 박진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약서를 다 읽고 나서 종이의 상단과 하단을 양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한가운데를 반으로 찢었습니다. 깨끗하게 한 번에요. 찢어진 종이 두 쪽이 장관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장관실에 에어컨 소리만 남았습니다. 알 자베르 장관의 시가를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야마구치에 꼬고 있던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28년간 이 장관실에서 온갖 외교 회담을 지켜봤지만 돈을 쥔 쪽의 문서를 면전에서 찢어버린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박진택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없었어요. 핏대를 세우지도 호소하지도 주먹을 쥐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내일 날씨를 읽어주는 것처럼 건조한 한마디였죠. 그 사람은 가방을 집어들고 장관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로 알자베르 장관의 고함이 터졌어요. 나가! 어디 두고 보자. 내일 아침이면 눈물 콧물 흘리며 기어올 줄 알아. 박진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장관실에는 찢어진 서약서만 남았습니다. 알자베르 장관은 코를 실룩거리며 시가를 재떨이에 눌러껐어요. 야마구치가 꼬았던 다리를 다시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장관님. 한국이 빠져도 일본의 380억 달러 수소기술로 대체하면 됩니다. 저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감이 돌아온 얼굴이었어요. 돈줄을 틀어쥐었으니 내일 아침이면 한국이 기어서라도 돌아올 거라는 오일머니에 취한 사람 특유의 굳건한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장관실 구석에 서서 찢어진 서약서 조각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으로 갈라진 종이 위에 독도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그게 수치심이었는지 불안이었는지 그때는 구분할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박진택이라는 사람의 눈에서 저는 두려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10억 달러를 빼앗기고 현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서늘하고 정확하고 감정이 빠져있는 눈이었어요. 안주머니의 서열표 수첩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17위. 연필로 가장 아래쪽에 적어 넣은 그 숫자가 정말 맞는 건지 28년 만에 처음으로 의문이 스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알자베르 장관이 첫 번째로 한 일은 한국 플랜트 팀의 모든 현장 서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관의 직권이었어요. 380억 달러짜리 주베일 수소 플랜트의 메인 제어 시스템, 공정 데이터, 안전 프로토콜에 이르기까지 한국 엔지니어들이 손댈 수 있는 모든 디지털 경로가 한꺼번에 막혔습니다. 현장 출입은 전날 이미 근위대가 틀어막았으니 이제 물리적으로도 전자적으로도 한국은 완전히 고립된 셈이었죠. 저는 의전실 사무실에서 그 조치 문서에 직인을 찍었습니다. 손이 망설여지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28년간 해온 일이 그거였습니다. 윗선이 결정하면 직인을 찍는 것, 그게 의전실 부실장의 역할이었으니까요. 오전 11시 글로벌 에너지 저널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사우디 당국의 일방적 대금 동결 조치를 국제 상거래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유의 외교적 자해 행위라고 규정한 기사였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속이 쓰렸습니다. 자하의 행위라는 표현이 거슬렸던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알차베르 장관은 그 기사를 코방귀도 안 뀌고 넘겼어요. 오일머니 앞에서 전월 따위가 뭘 할 수 있겠냐는 태도였죠. 오후가 되자 야마구치가 움직였습니다. 일본 엔지니어 300여 명을 대동하고 주베일 현장에 나타난 겁니다. 한국 팀이 차단당한 현장을 활보하며 시찰을 시작했어요. 흰 헬멧을 쓴 일본 기술진이 한국 팀이 설치한 배관 라인을 손으로 두드리고 계기판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치 이미 자기들 것이 된 양 행동하더군요. 야마구치는 현장 한가운데 서서 일본 측 수행원에게 뭔가를 지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러 한국 엔지니어들이 보이는 방향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무시가 아니라 과시였어요. 너희는 끝났고 이제 여기는 우리 차지라는 시위였습니다. 저는 의전 차량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몇 명이 근위대 바리케이드 너머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분노에 찬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어요. 뭐랄까,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오후 3시 42분이었어요. 기억이 정확합니다. 의전실로 돌아가려고 차 시동을 걸었는데 라디오에서 경보음이 터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발 1한계 무장단체에 대규모 자폭 드론 및 탄도미사일 공습 경보, 주베일 산업단지 저녁에 사이렌이 울려 퍼졌어요.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처음 3초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베일에 직접 공습 경보가 떨어진 건 제28년 경력 중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쪽 수평선 위로 검은 점들이 줄지어 나타나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자폭 드론이었어요? 수십 대가 편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더 높은 고도에서 흰 연기를 끌며 떨어지는 물체가 보였어요.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380억 달러짜리 플랜트가 잿더미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 순간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야마구치가 가장 먼저 뛰었습니다. 시찰하던 현장 한복판에서 헬멧을 내팽개치고 전용 헬기 쪽으로 전력 질주했어요. 300명의 일본 엔지니어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장비를 버리고 서류를 버리고 흰 헬멧이 사막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1시간 전까지 이 현장의 새 주인인 양 활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이렌 한 방에 그 허세가 모래처럼 흩어져 버렸죠. 헬기 세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이륙했습니다. 야마구치가 탄 헬기가 가장 먼저 하늘로 올라갔어요. 300명 전원을 태울 수 없었을 겁니다. 뒤처진 일본 엔지니어들이 활주로에서 허공에 손을 뻗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알 자베르 장관은 더 빨랐어요. 공습 경보가 울린 지 2분도 되지 않아 왕궁 지하 최고급 방공호로 들어갔다는 보고가 의전실에 떨어졌습니다. 자국민 대피 지시는 없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과 인근 주거, 단지의 사우디 시민들을 어디로 대피시키라는 명령이 단 한 줄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돈을 쥔 쪽이 갑이라고 큰소리치던 장관이 폭탄 앞에서는 자기 목숨 하나 챙기고 사라진 겁니다. 저는 의전 차량에서 내려 현장 외곽 관제실로 뛰었습니다. 관제실에는 CCTV 모니터가 가동되고 있었어요. 화면 여러 개에 현장 곳곳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철수하지 않고 있었어요. 10억 달러를 빼앗기고 서버 접속이 차단되고 현장 출입까지 막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근위대의 총구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공습 경보가 울리자 오히려 바리케이드를 뚫고 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위대가 막으려 했지만 사이렌 소리에 대열이 흐트러진 틈이었죠.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대피소를 잃은 사우디 시민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플랜트 인근 주거 단지에서 공습에 주저앉은 노인과 아이들을 한국 장갑버스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섭씨 48도의 폭염 속이었어요. 사막의 열기와 공습의 폭발음 사이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사우디 여성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장면이 모니터에 잡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잡고 있었는데 바닥에 부딪혀 깨졌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떼인 쪽이 떼먹은 쪽의 국민을 구하고 있었어요. 1시간 전까지 총구 앞에 세워두었던 사람들이 우리 시민의 손을 잡고 뛰고 있었습니다. 왜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런 짓을 하는 겁니까? 저는 모니터 앞에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현장 메인 통제실이 잡혀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 대여섯 명이 통제실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습 속에서 셧다운 방어 프로토콜을 가동하고 있더군요. 380억 달러짜리 설비가 폭격의 연쇄 폭발하는 걸 막기 위한 긴급 조치였어요. 서버 접속이 차단되었으니 수동으로 하나하나 밸브를 잠그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지는데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의 접속을 차단한 게 우리였습니다. 저 사람들의 돈을 동결한 것도 우리였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건 우리의 플랜트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졌습니다. 수치심이었어요. 28년 관료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돈의 서열이 곧 세상의 이치라 믿었던 제 안에 무언가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때 또 다른 화면에서 움직임이 잡혔습니다. 박진택이었어요. 그 사람은 폭격이 쏟아지는 현장 외곽 임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뛰지도 않았고 숨지도 않았어요. 땀범벅이 된 얼굴로 서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해상도가 낮아 글씨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알 자베르 장관의 계약 부당 이행 내역, 안전 의무 위반 사항, 현장 방치 시각,
자국민 대피 불이행 시점, 분 단위로 적고 있었을 겁니다. 폭발음이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관제실 천장에서 형광등이 흔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모니터 속 박진택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서류 위에 붉은색 직인을 꺼내 하나하나 찍어 누르고 있었습니다. 폭격 한가운데서 도장을 찍는 사람이라니 미친 사람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였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 쓸 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폭탄이 아니라 서류라는 무기를요. 방공회 수문 장관, 헬기를 타고 도망친 일본 외교관, 그리고 폭격 속에서 서류의 직인을 찍는 한국 특사. 세 사람의 모습이 CCTV 화면 3개에 동시에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 서열표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17위. 연필로 적힌 그 숫자가 흐릿해 보였어요. 모니터 속에서 한국 엔지니어가 사우디 아이를 안아 올려 장갑버스에 태우는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수첩을 다시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바깥에서 또 한 차례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관제실 유리가 진동했어요. 공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막 한가운데서 돈도 빼앗기고 총구도 겪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28년짜리 서열표에는 그런 항목이 없었어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의 가치를 적는 칸 따위는 처음부터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요. 1차 공습 경보가 해제된 건 오후 6시를 넘긴 직후였습니다. 사이렌이 멈추자 사막에 정막이 내려앉았어요. 폭발의 잔향이 귀에 남아 있었지만 하늘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관제실 밖으로 나오니 석양이 모래바람에 걸려 핏빛이었어요. 현장 곳곳에 폭격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일본 엔지니어들이 도망치며 버리고 간 흰 헬멧들이 사막 위에 뒹굴었습니다. 저는 왕궁 지하 방공호로 향했습니다. 보고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CCTV로 목격한 한국팀의 시민 구출 상황, 현장 피해 규모, 일본 기술진 전원 도주 사실, 의전실 부실장으로서 당연한 업무였죠. 방공호 입구에는 근위대 4명이 총을 든 채 지키고 있었습니다. 최고 보안 등급 구역이었어요. 알 자베르 장관은 자국민 수천 명이 사막에서 공습을 맞는 동안 에어컨과 생수가 구비된 최고급 벙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던 겁니다. 복도를 돌아 방공호 메인홀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알 자베르 장관의 목소리였어요. 감히 허락도 없이 여기에 들어와! 17위 하청 주제! 저는 발을 멈추고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박진택이 방공호 안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 어깨에 콘크리트 먼지가 하얗게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땀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폭격 속에서 서류의 직인을 찍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방공호까지 직접 걸어온 거였어요. 알 자베르 장관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생수병을 쥐고 있었어요. 자국민이 폭격에 노출된 동안 생수를 마시며 앉아 있었던 겁니다. 장관의 얼굴은 붉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들킨 사람의 당혹함이었습니다. 방공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라는 걸 장관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호통은 대개 약한 사람의 방패니까요. 박진택은 호통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내 방공호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던진 게 아니라 내려놓은 겁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방공호 안에 울렸습니다. 종이가 테이블에 닿는 가벼운 소리였는데 방공호의 정적 속에서는 총성처럼 들렸어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직인이 붉게 찍힌 공문이었습니다. 알 자베르 장관이 그 문서를 쳐다보기만 하고 손을 뻗지 않았어요. 저는 문틈으로 지켜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전실 부실장으로서 장관 곁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테이블 위에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부터 마른 침이 넘어갔습니다. 대금 동결 조치, 즉시 해제 및 독도 표기 부당 요구 철회. 그게 첫 번째 항목이었어요. 두 번째 항목은 더 서늘했습니다. 고의 미납된 10억 달러 전액을 48시간 이내에 1원도 빠짐없이 지정 계좌에 입금할 것. 세 번째 항목에서는 심장이 조여왔어요. 상기 조건 미이행 시 사우디에 이전된 3세대 핵심 기술 전량을 대한민국이 전면 회수하며 대기 중인 경쟁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즉시 개시한다. 경쟁국이라는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국가명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굳이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UAE가 사우디 바로 옆에서 똑같은 비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건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이 기술을 들고 2시간 거리의 경쟁국으로 건너가면 380억 달러짜리 주베일 플랜트는 콘크리트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알 자베르 장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테이블 위 노트북을 열어 화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야마구치의 얼굴이 떴어요. 공습을 피해 헬기로 도주한 뒤 리야드의 일본 대사관 건물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폭격 현장에서 자국 엔지니어 수백 명을 내팽개치고 도망친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야마구치가 화면 너머로 박진택을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갈 곳도 없으면서 허세는 대단하시네요, 박 특사. 한국이 빠져봤자 일본 기술로 채우면 됩니다. 사우디도 우리도 전혀 곤란하지 않아요. 박진택은 야마구치의 말에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화면이 아니라 알 자베르 장관만 보고 있었어요. 장관에게만 말하겠다는 뜻이었죠. 야마구치의 존재 자체를 상대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박진택이 왼손으로 손목시계 버클을 풀었습니다. 아날로그 시계였어요. 디지털이 아니라 초침이 째깍거리는 오래된 시계였습니다. 그 시계를 테이블 위 공문 옆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시계의 사이드 버튼을 누르자 초침이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왔습니다. 48시간 타이머가 세팅된 거였어요. 째깍, 제야, 째깍. 방공의 초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보다 작았지만 귀에 박혔어요. 시계를 테이블에 놓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48시간, 시간이 말하게 하겠다는 뜻이었죠. 박진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지금 이 시간부로 정확히 48시간입니다. 대금 미입금 시 사우디가 보유한 모든 3세대 기술 통제권은 대한민국이 전면 회수하며 타국으로 이전합니다. 알 자베르 장관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생수병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페트병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협박하는 겁니까 지금? 감히 사우디 왕국을 상대로? 박진택이 장관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협박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이행하는 것뿐입니다. 화면 속 야마구치가 끼어들었습니다. 허풍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장관님. 한국이 기술을 빼겠다고요? 이 플랜트 근간에 일본 수소 원천 기술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데 한국이 나가봤자 일본 없이는 하루도 못 돌립니다. 야마구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어요. 38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기술 지분이 곧 자신의 방패라고 믿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진택은 여전히 야마구치를 보지 않았어요. 노트북 화면을 향해 고개를 돌릴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존재를 무시당하는 것만큼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태도는 없죠. 야마구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진택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공문과 시계만 남았어요. 째깍거리는 초침 소리가 방공호 벽에 반사되어 울렸습니다. 박진택은 문을 향해 걸었어요. 어제 장관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사라졌어요. 방공회는 알 자베르 장관과 저, 그리고 화면 속 야마구치만 남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째깍거리는 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알 자베르 장관이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초침이 쉬지 않고 돌았어요. 장관의 시가를 쥐던 손이 생수병으로 옮겨간 채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야마구치가 화면 너머에서 걱정할 것 없다고 다독였지만 장관의 눈은 시계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테이블 위의 공문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48시간, 숫자가 종이 위에 또렷했어요. 이 문서를 쓴 사람은 폭격 한가운데서 땀에 젖은 채 직인을 찍고 있었습니다. 방공회 숨어 생수를 마시던 사람에게 건넬 문서를요. 같은 시간 한국 엔지니어들은 사우디 시민을 장갑버스에 태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서에는 단 한 줄의 감정적 호소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비난도, 애원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오직 조항번호와 이행기한과 불이행 시 결과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째깍째깍째깍. 방공호의 에어컨은 차가웠지만 등줄기에 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초침 소리가 누구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사우디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일머니가 곧 권력이라 믿어온 모든 것이었죠. 48시간이라는 숫자는 듣는 순간에는 길게 느껴집니다. 이틀이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이 실제로 흐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특히 수천억 원짜리 판이 걸려 있을 때는요. 초침 한 바퀴가 60초, 그게 60번 돌면 1시간, 1시간이 48번 지나면 끝입니다. 박진택이 방공회 시계를 놓고 나간 뒤 알자베르 장관은 그 시계를 치우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치우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째깍거리는 소리가 방공호 안에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장관이 그걸 신경 쓰지 않는 척했지만 시가를 물 때마다 시선이 시계 쪽으로 흘러가는 게 보였습니다. 장관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야마구치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화상이 아니라 음성 통화였어요. 제가 방공호 옆 의전실 임시부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벽 너머로 장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추려고 애쓰는 목소리였지만 방공호 구조가 소리를 잘 가둬두지 못했어요. 한국 놈들 서버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 자들이 기술 철수를 들먹이는 건 서버에 핵심 데이터가 다 들어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확보하면 저 자들은 빈손이 돼요. 야마구치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장관의 다음 말로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본 쪽 기술진을 동원해서 한국 서버에 들어가십시오. 공식 경로로 접근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됩니다. 다른 방법. 그게 무슨 뜻인지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해킹이었습니다. 알자베르 장관이 일본을 시켜 한국의 플랜트 서버를 밀실에서 뚫으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저는 벽 너머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대금을 동결하고 독도 서약서를 강요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해킹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사람의 한계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데드라인 30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의전 업무차 주베일 현장 인근의 한국 특사 임시 사무실 방향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임시 사무실이라고 해봤자 현장 외곽의 컨테이너 건물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철판 상자였죠. 그런데 컨테이너 안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한국 기술 인력 2명이 노트북 앞에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일본 해커들이 한국 서버에 접근을 시도한 겁니다. 야마구치의 지시를 받은 일본 기술진이 사우디 현장 네트워크를 경유해 한국 플랜트 데이터 서버의 보안 경계를 뚫으려 했어요. 그런데 한국 측 방화벽이 그 시도를 차단했을 뿐 아니라 역추적 알고리즘을 가동했습니다. 역추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저 같은 사무직 관료에게는 낯선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방화벽이 침투 경로를 거꾸로 따라가서 사우디 측 현장 시스템 전체를 강제로 셧다운시켜버린 겁니다. 해킹을 방어한 게 아니라 해킹을 시도한 쪽의 시스템을 역으로 마비시킨 거예요. 비유하자면 도둑이 남의 집 자물쇠를 따려다가 오히려 자기 집 전기가 끊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주베일 플랜트의 사우디 관할 시스템이 멈추자 현장 전체가 마비됐어요. 공정 모니터링, 안전 밸브 원격 제어, 전력 분배 관리까지 전부 먹통이 된 겁니다. 알자베르 장관이 직접 차단했던 한국 서버는 멀쩡했지만 정작 사우디 자체 시스템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한국을 공격하려다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었습니다. 플랜트 마비 소식은 1시간도 안 되어 중동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장관에게 치명적인 첩보가 올라왔어요. 사우디 정보부 소속 연락관이 방공호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차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더군요. 장관님, UAE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팀과 이미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부다비 투자청이 한국 측에 기술 인수 의향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알자베르 장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UAE는 사우디의 바로 옆 나라였어요. 걸프만을 사이에 두고 코앞에 있는 경쟁국이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들고 UAE로 건너가면 380억 달러짜리 주베일 프로젝트는 빈 껍데기가 되고 사우디 비전 2030의 심장부가 경쟁국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박진택이 최후 통첩에 적었던 경쟁국이라는 단어가 허풍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줄이 닿아 있었던 겁니다. 데드라인 15시간 전 알자베르 장관의 태도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장관이 직접 팩스를 보냈어요. 한국 특사 임시 사무실로 보낸 그 팩스의 내용은 10억 달러의 3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입하겠다는 타협안이었습니다. 어제까지 17위 하청 주제에 감이라고 호통치던 사람이 하루 만에 30%라도 먼저 내겠다고 팩스를 보낸 겁니다.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그 사람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 팩스를 직접 들고 한국 특사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공식 업무가 아니었어요. 의전실 부실장 권한 밖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가면 사우디가 380억 달러를 통째로 잃는다는 공포가 저를 움직이게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장관의 체면을 살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장관이 무너지면 의전실도 끝이니까요. 28년의 관료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두드렸습니다. 임동섭이라는 사람이 문을 열었어요.
대한민국 특임 외교법무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49세, 감사원 국제국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얼굴이 날카로웠습니다. 눈이 특히 그랬어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서류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장관님이 타협안을 보내셨습니다. 30% 선지급에 장음 분할 납입입니다. 제발 이걸로 합의해 주십시오. 양측 모두 체면을 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팩스 용지를 내밀며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임동섭이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위에서 아래까지 한번 읽더군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컨테이너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책상 위에 작은 기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용 파쇄기였어요. 임동섭이 팩스 용지를 파쇄기 투입구에 밀어 넣었습니다. 위잉 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가 가늘게 잘려 나왔어요. 알 자베르 장관이 보낸 타협안이 제 눈앞에서 국수 가닥처럼 갈려나간 겁니다. 조건 위배입니다. 전액 일시불 입금 외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임동섭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박진택과 같은 종류의 건조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런 건지 아니면 훈련받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노보다 무서운 게 무표정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파쇄기에서 나온 종이 조각을 내려다봤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눈앞에서 갈려나갔으니까요. 컨테이너 안쪽에서 박진택이 보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아날로그 시계에 초침을 천으로 닫고 있었어요. 제가 서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 호소에 답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돌아가는 길, 사막의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밑에 모래가 부드러웠지만 다리가 무거웠어요. 방공호로 돌아와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자 알자베르 장관의 눈이 충혈됐습니다. 팩스가 파쇄됐다는 말을 듣는 순간 장관의 목에 핏대가 섰어요. 그리고 장관이 내린 다음 지시는 제 28년 관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왕실 근위대를 깔아라. 소총으로 무장한 근위대 20여 명이 한국 대사관 건물 앞에 도열했습니다. 외교 공관 앞에 무장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국제법상 명백한 위반이었어요. 하지만 알자베르 장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안 되면 총으로라도 한국을 눌러야 한다는 옥이었어요. 돈으로 안 되니 무력을 꺼낸 겁니다. 그런데 한국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항해 공문도, 긴급 연락도, 대피 움직임도 없었어요. 근위대가 총을 들고 서 있는데 한국 대사관 안에서는 불이 켜진 채 평소처럼 업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진택이 그 안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총구가 코앞에 있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데드라인 3시간 전, 밤이었습니다. 방공호 안에서 알자베르 장관이 화상 통화를 켰어요. 야마구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리야드의 일본 대사관에서 연결한 모양이었어요. 야마구치의 표정은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지만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장관님. 한국은 허세입니다. 48시간이 지나도 저 자들은 기술을 들고 나가지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핵심 모듈 해체에만 2달이 걸립니다. 버티면 됩니다. 알자베르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장관의 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가를 집으려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시가를 잡는데 3번을 시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째깍거리는 박진택의 아날로그 시계가 데드라인을 향해 쉬지 않고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떨리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3일 전 이 방에서 한국 특사의 가슴팍에 서류를 집어 던졌던 바로 그 손이었어요. 17위 하청 주제라고 호통치던 목소리의 주인이 지금 시가 하나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팩스 반려, 서버 역추적, UAE 접촉 정보, 무장 근위대마저 무시당한 현실이 그 손끝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초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시간, 180분, 1800초. 알자베르 장관의 시간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돈으로도 총으로도 해킹으로도 멈출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데드라인 1시간 전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7분이었어요. 테이블 위 박진택의 아날로그 시계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공호 밖으로 나와 현장 외곽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알자베르 장관은 방공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마구치의 말대로 버티기로 한 거였죠. 48시간이 지나도 한국이 기술을 물리적으로 빼낼 수 없다는 계산이었어요. 핵심 모듈 해체에 2달이 걸린다는 야마구치의 자신만만한 분석을 믿은 겁니다. 그때 하늘이 울었습니다. 1차 공습 때와는 차원이 다른 사이렌이었어요. 관제실 천장의 비상등이 빨갛게 전멸했고 모니터 6대에 동시에 경보 메시지가 떴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발 1한계 무장단체의 2차 공습이었어요. 1차 때의 3배 규모라는 분석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자폭 드론 편대와 고고도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오는 복합 공격이었어요. 380억 달러짜리 주베일 플랜트가 직격 사정권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현장 외곽 카메라에 야마구치가 잡혔어요. 리야드에서 돌아와 있었던 겁니다. 장관에게 버티라고 다그치면서 자기는 현장에 복귀해 일본 기술력을 과시하려 했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사이렌이 울리자 1차 공습 때와 똑같은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야마구치가 시찰 중이던 현장을 내팽개치고 헬기 착륙장을 향해 뛰었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함께 온 일본 엔지니어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헬기 문이 열리자 야마구치가 먼저 뛰어올랐고 기체가 먼지를 일으키며 이륙했습니다. 활주로에 남겨진 일본 기술진이 먼지 속에서 허공을 향해 손을 뻗는 모습이 모니터에 잡혔어요. 또 버린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였습니다. 관제실 유리가 진동했어요. 동쪽 수평선 위로 검은 점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1차 때보다 훨씬 많았어요. 드론 편대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그 위로 흰 연기를 끌며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이 보였습니다. 380억 달러짜리 설비가 사우디 비전 2030의 심장이 잿더미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방공회서 알자베르 장관의 비명에 가까운 음성통신이 관제실로 흘러들어왔어요. 380억 달러가 불타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안 한단 말입니까? 방공 시스템은 어디 있습니까? 장관이 찾는 방공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사우디 자체 방공망은 이 규모의 복합 공격에 대응할 역량이 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도입한 패트리어트 포대가 리야드 방면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주베일 산업단지까지 커버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이 약속했던 방공 협력은 야마구치와 함께 헬기를 타고 도망갔고요. 모니터 속에서 알자베르 장관이 방공호 바닥에 주저앉는 게 보였어요. 무릎이 꺾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오일머니로 세상을 쥐고 흔들던 사람이 미사일 앞에서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현장 남쪽 외곽에 주차되어 있던 한국 군용 트럭 세대의 덮개가 일제히 걷혔습니다. CCTV 화면이 자동으로 그쪽을 잡았어요. 트럭 적재함 위에 올려진 장비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포신도 없고 탄약도 보이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모난 금속 상자 위에 둥근 렌즈 같은 것이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렌즈가 움직였습니다. 상하 좌우로 미세하게 각도를 조정하더니 멈췄어요. 그리고 빛이 나왔습니다. 푸른 빛이었어요. 관제실 유리를 통해 봐도 선명한 푸른 직선이 하늘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총성도 폭발음도 로켓의 굉음도 없이 빛만 나갔습니다. 고요한 빛이었어요. 그 빛이 하늘의 검은 점 하나에 닿자 드론이 터졌습니다. 펑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불꽃이 피었다가 바로 꺼졌어요. 팝콘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그 느낌이었어요. 기름에 옥수수알이 다 톡하고 튀어오르는 것처럼 하늘의 드론이 톡톡 터져 나갔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푸른빛이 쉬지 않고 하늘을 훑었어요. 렌즈가 미세하게 각도를 틀 때마다 드론 하나가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10대, 20대, 30대. 관제실에 있던 사우디 관제 요원 3명이 모니터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대, 50대. 하늘을 뒤덮던 드론 편대가 팝콘처럼 튀겨지며 사라졌습니다. 50대 전부였어요. 단 한 대도 플랜트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 무기의 이름이 청황이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였습니다. 요격 한 발에 드는 비용이 한국 돈으로 2,000원이라고 했어요. 사우디 돈으로 환산하면 약 6리알.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자폭 드론 한 대를 하늘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50대를 전부 요격하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이 10만 원이었어요. 우리가 10억 달러를 동결하며 갑질한 나라가 커피 값으로 우리 하늘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끝이 아니었어요. 더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흰 연기를 끌며 수직으로 낙하하는 물체가 모니터에 잡혔어요. 드론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었습니다. 관제 요원 한 명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때 현장 북쪽에서 섬광이 일었습니다. 청황과는 다른 종류의 빛이었어요. 지면에서 수직으로 솟구치는 불꽃이었습니다. 미사일이었어요. 한국의 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되어 곧장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청웅 2호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었어요.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했습니다. 두 물체가 상공에서 충돌하는 순간 하늘이 하얗게 변했어요. 폭발의 충격파가 관제실 유리를 흔들었습니다. 두 번째 탄도미사일도 세 번째도 똑같이 요격됐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전부 올라가는 것에 의해 박살났습니다.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모니터 속 하늘이 깨끗해지고 있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 검은 점과 흰 연기로 가득했던 하늘이 청황의 푸른빛과 청홍의 수직 화염으로 세탁된 거였어요. 380억 달러짜리 플랜트 위에 한국제 강철돔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일머니로 뭐든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질 때 도망간 건 일본이었고 돈은 방공회 숨은 우리 장관의 주머니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2,000원짜리 빚과 수직으로 솟구치는 불꽃이 이 사막을 지켰습니다. 17위 나라의 기술이었어요. 폭발의 섬광이 가라앉았습니다. 하늘이 다시 어두워지고 사막의 열기가 관제실로 새우며 들었어요. 그때 모니터 하나에 박진택이 잡혔습니다. 임시 사무실 컨테이너 앞에 서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왼손으로 테이블 위 아날로그 시계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건조한 동작이었습니다. 미사일 요격의 감동도 드론 선멸의 쾌감도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요. 곧이어 컨테이너 안에서 임동섭이 나왔어요. 손에 무정의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정의 너머로 무슨 지시를 내리더니 현장 메인 통제실 외벽에 대형 스크린에 붉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관제실 모니터에서도 보였어요. 국제합작법 제4조 2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읽으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기투입 자본 전액 몰수, 위약금으로 환불 불가 처리, 현장 통제권 대한민국의 영구 귀속. 단순히 기술을 빼가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우디가 이 프로젝트에 투입한 돈 전부를 몰수하고 현장 자체를 한국이 가져간다는 뜻이었어요. 박진택이 48시간 전에 던진 최후 통첩의 진짜 칼날이 이제야 드러난 겁니다. 기술 철수가 끝이 아니라 사우디의 돈까지 삼키는 독소 조항이 계약서 안에 처음부터 박혀 있었던 거예요. 방공회서 알자베르 장관의 숨 헐떡이는 소리가 무전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스크린의 붉은 글씨를 누군가가 장관에게 읽어준 모양이었어요. 장관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투입한 돈을 전부 가져간다고? 이건 강도짓 아닙니까? 그건 강도짓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었어요. 48시간 전 박진택이 테이블 위에 놓고 간 공문에 모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알 자베르 장관이 그 공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였어요. 읽었더라도 허세라고 넘겼을 겁니다. 17위 나라가 감히 그런 조항을 발동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겠죠. 저는 관제실 의자에 앉아 두 개의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한쪽에는 방공에서 숨을 헐떡이는 알 자베르 장관이, 다른 한쪽에는 시계를 톡톡 두드리며 서 있는 박진택이 잡혀 있었어요. 오일머니에 취한 남자와 서류에 직인을 찍은 남자. 이 사막의 하늘을 지킨 건 돈이 아니라 2,000원짜리 빚이었고 이 사막의 판을 뒤집은 건 총이 아니라 계약서 한 장이었습니다. 48시간 타이머가 0점을 찍은 건 새벽 4시 정각이었습니다. 관제실 모니터 구석에 떠있던 카운트다운 숫자가 연경연경으로 변하는 순간 화면 하나가 깜빡이더니 꺼졌어요. 알 자베르 장관의 장관실 서버 접속 권한이 완전히 삭제된 겁니다. 장관 전용 인증 코드, 현장 관리 시스템 마스터키, 공정 데이터 열람 권한까지 전부요. 380억 달러짜리 주베일 플랜트에 대한 알 자베르 장관의 디지털 발자국이 통째로 지워졌습니다. 관제실에 있던 사우디 관제 요원이 장관실 쪽으로 긴급 연락을 넣었어요. 장관님 계정이 삭제됐다는 보고였습니다. 30초도 지나지 않아 방공에서 알 자베르 장관의 고함이 무전을 타고 들려왔어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 권한이 삭제됐다고? 사우디 정부 장관의 권한을 누가 감히 삭제합니까? 누가 삭제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실행한 겁니다. 48시간 데드라인 만료와 동시에 계약서에 명시된 통제권 전환 프로토콜이 가동된 거였어요. 박진택이 설계한 시간표대로 기계가 움직인 것뿐이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체면 따위는 코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새벽 4시 23분, 알 자베르 장관이 방공회서 뛰쳐나왔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장관 전용 차량을 직접 몰고 주베일 현장 정문 게이트로 향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관제실 CCTV를 게이트 카메라로 전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사막도로를 가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장관이 직접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도 없이 혼자였어요. 넥타이가 풀려 있었고 정장상의 단추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2026년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새벽에 차를 몰고
플랜트 게이트로 돌진하는 모습은 이 관제실에서 28년간 본 광경 중 가장 처참한 것이었어요. 차가 게이트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타이어가 모래를 일으켰어요. 알 자베르 장관이 차에서 내려 게이트 인식기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최고 등급 VIP 마스터키를 꺼내 인식기에 갖다 댔어요. 이 키는 주베일 산업단지 전체의 모든 문을 여는 만능 열쇠였습니다. 사우디 왕국의 산업 인프라, 어디든 출입할 수 있는 최고 권한이었죠. 붉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인식기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떠올랐어요. 접근 거부, 권한 없음, 불법 침입 경고. 알 자베르 장관이 마스터키를 다시 찍었습니다. 같은 경고음이 울렸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우디 투자부 장관의 최고 등급 마스터키가 자국 땅 위의 게이트에서 거부당하고 있었어요. 장관의 얼굴이 관제실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핏대가 목 양쪽으로 솟아 있었어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게이트 옆에 배치된 사우디 왕실 근위대장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게이트를 열어 당장 안에 한국 놈들을 끌어내. 근위대장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려 자세로 서서 장관을 똑바로 봤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장교였습니다. 장관님, 현 시점부로 이 현장의 통제권은 국제합작법 제4조 2항에 의거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무력 개입은 국제법 위반이며 근위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저는 관제실에서 그 음성을 들으며 숨을 멈췄습니다. 사우디 왕실 근위대가 사우디 정부 장관의 명령에 항명한 겁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어요. 근위대는 왕실 직속이었고 투자부 장관의 지휘 계통에 있지 않았습니다. 합법적 계약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장관 개인의 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젊은 근위대장이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 자베르 장관이 근위대장의 멱살을 잡으려는 동작을 보였어요. 하지만 근위대 병사 2명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서자 장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장관은 게이트 앞에 서서 이를 갈았어요. 자국 땅 위에 서 있는데 자국 군인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돈으로 산 권력이 서류 한 장에 의해 효력을 잃은 거였어요. 그때 게이트 안쪽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엔진 소리였어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습니다. 카메라를 현장 내부로 전환하자 눈을 의심했어요. 태극기가 박힌 한국 차세대 하이브리드 중장비들이 현장 중심부를 향해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 운반 차량, 모듈 분리 장비들이 일렬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가 사막의 어둠을 가르며 핵심 모듈 분리 작업을 위한 대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야마구치가 말했죠. 핵심 모듈 해체에 2달이 걸린다고. 한국은 물리적으로 빼갈 수 없다고. 그 계산이 이 중장비 대열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던 거예요. 48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중장비를 사막에 대기시켜 놓고 있었던 겁니다. 데드라인은 허세가 아니라 작전 개시 신호였어요. 게이트 위 플랫폼에 박진택이 나타났습니다. 게이트 밖에선 알자베르 장관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장관과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하지만 박진택은 장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옆에 수행원에게 무정의를 받아들었습니다. UAE 이전 작업 착수하십시오.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명령이라기보다 일정 확인에 가까운 톤이었습니다. 380억 달러짜리 기술을 경쟁국으로 넘기는 지시를 날씨 보고를 듣는 것처럼 내린 겁니다. 무정의 너머에서 확인했습니다라는 응답이 돌아왔어요. 게이트 밖의 알자베르 장관이 그 무전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장관의 입이 벌어졌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80억 달러가 눈앞에서 2시간 거리의 경쟁국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투입한 예산, 장관이 기획한 프로젝트, 장관의 이름이 걸린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이 태극기 중장비에 실려 UAE로 떠나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관제실을 나와 게이트 쪽으로 뛰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봐야 했어요. 관제실 모니터 화면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순간을 제 눈으로 봐야 한다는 직감이 있었어요. 게이트 외곽에 도착했을 때 알자베르 장관이 철조망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게이트 안쪽으로 태극기 중장비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모듈 분리 작업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헬멧을 쓰고 작업 지시를 주고받는 소리가 새벽 사막에 울렸습니다. 장관의 등이 작아 보였어요. 28년간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 중 하나였는데 철조망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등은 그렇게 작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장관 옆에 섰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를 해야 하는 건지, 보고를 해야 하는 건지, 그냥 서 있어야 하는 건지.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돈으로 짓밟으려 했던 그 17위 하청업체가 지금 합법적으로 우리 조국의 미래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28년간 윗선의 결정에 직임만 찍어온 사람이 처음으로 윗선에게 현실을 말한 거였어요. 알 자베르 장관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충혈된 눈이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장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게이트 안쪽을 봤습니다. 태극기 중장비의 헤드라이트가 사막의 어둠을 가르고 있었어요. 그때 제 안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아니었어요. 진동의 감촉이 익숙했습니다. 서열표 수첩이었어요. 수첩 자체가 진동한 건 물론 아닙니다. 수첩 옆에 넣어둔 전화기가 울린 거였지만 손끝이 수첩의 낡은 가죽 표지에 먼저 닿았어요. 17위. 그 숫자가 손끝 너머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게이트 너머를 봤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공습 속에서 사우디 시민을 구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은 380억 달러짜리 기술을 해체하고 있었어요. 같은 손이었습니다. 사우디 노인의 팔을 잡아 장갑버스에 태우던 손과 모듈 볼트를 풀고 있는 손이요. 구원과 심판을 같은 손으로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막 어딘가에 야마구치가 있었습니다. 2차 공습 때 헬기를 타고 도주한 야마구치의 행방이 보고된 건 1시간 전이었어요. 일본 자위대 수송기가 전시 통제구역 진입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야마구치의 헬기가 연료 부족으로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했고 자위대가 보낸 구출기가 사우디 공역 통제에 걸려 진입 허가를 받지 못한 거였어요. 380억 달러짜리 기술력을 자처하던 일본의 수석공사가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에 완전히 고립된 겁니다. 돈으로 한국을 길들이려 한 사우디 장관은 자국 땅의 게이트 앞에서 쫓겨났고 뒤에서 줄을 당기던 일본 외교관은 사막에 발이 묶였습니다. 반면 10억 달러를 떼이고 총구 앞에 섰던 한국은 사막의 하늘을 지키고 법대로 현장을 접수하고 있었어요. 새벽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래가 장관의 구겨진 정장 위로 날렸어요. 저는 안주머니의 수첩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28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서열이 새벽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28년 관료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결심이었어요. 게이트 앞에서 돌아오는 길, 관제실 CCTV에 찍혀있던 영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습 속에서 사우디 시민을 구하는 한국 엔지니어들, 방공에 숨어 생수를 마시는 알자베르 장관, 자국 기술진을 내팽개치고 헬기로 도주하는 야마구치, 폭격 한가운데서 서류에 직인을 찍는 박진택, 그 화면들이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타리크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타리크 알파이살, 투자부 실무사무관이었어요. 34살, 제 후배뻘 되는 젊은 엘리트였습니다. 타리크는 이틀 전 대금 동결이 결정된 순간부터 저를 찾아와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선배님, 80년대 이 도시에 뼈대를 세운 건 한국 근로자들의 피땀이었습니다. 그들을 배신하면 알라의 천벌을 받을 겁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무관의 감상적인 소리라고 흘려들었습니다. 이 궁전에서 28년을 살아남으려면 양심이라는 짐은 안주머니에 접어 넣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타리크의 말이 CCTV 화면과 겹치는 순간 더 이상 접어 넣을 수 없었어요. 양심이 안주머니를 찢고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의전실로 돌아가 보안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28년간 쌓인 의전실 부실장의 접근 권한은 웬만한 기밀 문서를 열 수 있었어요. 알 자베르 장관의 스위스 계좌, 입금 내역, 야마구치와의 비공식 서신 기록, 독도 서약서 작성 과정의 내부 결제 문서, 하나하나 열어볼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확인하는 건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어요. 장관이 야마구치에게 받은 커미션 금액이 화면에 떴을 때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국의 외교적 신뢰를 팔아넘긴 대가치고는 너무 싼 금액이었거든요. 문서를 정리하고 CCTV 영상을 편집하는 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공습 속에서 사우디 시민을 구출하는 영상, 알 자베르 장관이 방공호로 도망치는 영상, 야마구치가 자국민을 버리고 헬기에 오르는 영상, 그리고 뇌물수수 내역서, 전부 하나의 파일로 묶었어요. 그리고 왕세자 한라인 번호를 눌렀습니다.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비상회선이었어요. 의전실 부실장이 이 번호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왕실 안보에 직결되는 비상 상황뿐이었습니다.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즉시 해임이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제 28년 경력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게이트 앞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태극기 중장비가 380억 달러를 해체하고 알자베르 장관이 철조망에 손을 짚고 서 있던 그 새벽이요. 이대로 가면 끝나는 건 제 경력이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였어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왕세자 직속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카림 알마라비 의전실 부실장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왕실 안보 관련 긴급 보고 파일을 왕세자 전용 회선으로 전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전송하라는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파일을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3초간 멈춰 있었어요.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알자베르 장관을 고발하는 거였으니까요. 28년간 윗선의 직임만 찍어온 관료가 윗선의 범죄를 최고 권력에게 직보하는 순간이었어요. 타리크가 옆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15분이었습니다. 전송 후 정확히 15분 만에 사막의 하늘에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공습인 줄 알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소리의 질이 달랐습니다. 군용 헬기 특유의 저음이었어요. 관제실 레이더에 기체 하나가 잡혔습니다. 블랙호크였어요. 사우디 왕실 문장이 기체 측면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온 겁니다. 블랙호크가 현장 외곽 임시 착륙장에 내려앉았을 때 모래 폭풍이 사방으로 퍼졌어요. 무장 경호원 6명이 먼저 내렸고 그 뒤로 왕세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 토브에 검은 비슈트를 걸치고 있었어요. 30대 후반의 얼굴이었지만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파일을 직접 봤다는 뜻이었어요. 그 눈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알자베르 장관이 왕세자를 보고 달려왔어요. 게이트 앞에서 쫓겨난 뒤 현장 외곽을 배회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장관의 정장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린 채 가슴에 걸려 있었어요. 장관이 왕세자 앞에 서서 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한국이 무단으로 현장을 점거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우리 자산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즉각 군사 개입을 요청드립니다. 거짓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습니다. 한국은 무단 점거가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통제권을 이전받은 거였고 자산 강탈이 아니라 사우디가 48시간 데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알자베르 장관은 마지막까지 거짓으로 버틸 생각이었어요. 저는 걸어 나갔습니다. 왕세자 앞으로요. 다리가 떨렸어요. 28년 관료 인생에서 왕세자 앞에 호출 없이 나서는 건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전하, 저는 카림 알마라비, 왕실 의전실 부실장입니다. 30분 전 전하의 비상회선으로 파일을 전송한 사람입니다. 알자베르 장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를 봤습니다. 28년간 직인을 찍어주던 부하가 왕세자 앞에서 입을 여는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장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전하께서 수신하신 파일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알자베르 장관이 일본 야마구치 공사로부터 받은 커미션 내역, 한국 대금을 부당하게 동결한 경위, 독도 서약서를 강요한 전말, 그리고 공습 당시 장관이 자국민 대피를 방치하고 방공회 숨은 CCTV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10억 달러를 빼앗긴 상태에서 우리 시민을 구출했고 독자 방공 무기로 우리 하늘을 지켰습니다. 현장 통제권 이전은 48시간 데드라인을 우리가 지키지 않은 결과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합법적 조치입니다. 왕세자가 알자베르 장관을 봤어요. 장관의 입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세자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파일을 읽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증거를 확인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왕세자가 근위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위대원 2명이 알자베르 장관의 양팔을 잡았어요. 장관이 몸부림쳤습니다. 전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사우디를 위해서. 왕세자의 손이 알자베르 장관의 가슴을 가리켰어요. 정확히 말하면 정장 왼쪽 가슴에 달린 훈장을 가리킨 겁니다. 사우디 산업 공로 훈장이었어요. 왕실에서 직접 수여하는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근위대원이 그 훈장에 손을 뻗어 잡아 뜯었어요. 핀이 정장 원단을 찢으며 빠지는 소리가 새벽 공기에 울렸습니다. 알자베르 장관의 무릎이 꺾였어요. 포승줄이 양손을 묶었습니다. 왕세자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장 너머 사막 방향이었어요. 야마구치가 고립되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도망친 자들의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일본은 이 땅에서 영구 추방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로 380억 달러짜리 판에서 일본이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그 순간 박진택의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가 울렸어요. 박진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들렸어요. UAE 무역 장관이었습니다. 기술 인수를 최종 확정하는 전화였어요. 380억 달러짜리 기술이 UAE로 넘어가는 마지막 서명 단계였습니다. 왕세자가 박진택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박진택이 들고 있는 위성 전화를 가로챘어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직접 말했습니다. 여기는 무함마드 빈 살만입니다. 이 계약은 사우디가 2배의 위약금을 보상하고 인수합니다. UAE 측에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성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UAE 장관이 말을 잃은 거였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전화를 가로채 경쟁국의 계약을 빼앗는 장면이었어요. 왕세자가 전화를 끊고 수행원에게 지시했습니다. 프레스센터를 차려라. 지금 즉시 30분 만에 사막 한가운데 즉석 프레스센터가 세워졌어요. 위성 안테나가 올라가고 카메라가 설치되고 전 세계 생중계 링크가 연결됐습니다. 왕세자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카메라에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일본과의 모든 에너지 협력 계약을 전면 파기하며 대한민국과 380억 달러 규모의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정치적 조건은 일절 없습니다. 왕세자의 목소리가 위성을 타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박진택이 왕세자 옆에 서서 서류에 서명했어요. 펜을 든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이 사막에서 파이프를 들었던 굳은 살 박인 손이 380억 달러짜리 계약서 위를 지나갔어요. 블룸버그 통신의 로버트 핸드릭스가 현장에서 첫 번째 타전을 쳤습니다. 나중에 그 기사를 읽었어요. 2,000원짜리 레이저 불빛과 자비 없는 계약서, 한 장으로 무장한 한국이 중동의 새로운 패권자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가 도쿄 증시를 강타하게 되는 건 이틀 뒤의 일이었지만 이미 이 사막에서 판은 끝나 있었어요. 3월 15일 저녁이었습니다. 왕세자의 생중계가 끝나고 프레스센터가 철수한 뒤 사막에는 다시 열기와 정적만 남았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크고 묵직한 소리였어요. 관제실 레이더에 대형 기체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리야드 군공항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KC-330 시그너스, 대한민국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였습니다. 작전명 사막의 빛, 교민 대피 작전을 위해 투입된 거였어요. 거대한 동체가 석양을 등지고 리야드 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을 때 지면이 진동했습니다. 태극기가 수직 꼬리 날개에 선명했어요. 전장 한복판을 뚫고 날아온 수송기였습니다. 공습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공역을 지나온 거였어요. 활주로에 한국 교민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위였어요. 아이를 아는 어머니, 짐 가방을 든 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잡은 손자, 사우디에서 일하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이틀간의 공습과 외교 전쟁 속에서 불안에 떨었을 사람들이었어요. 수송기의 후방 램프가 열리자 한국 공군 장병이 경례를 하며 교민들을 안내했습니다. 한 명씩 기체 안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질서정연했어요. 공포 뒤에 오는 안도의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리야드 공항 관제탑 근처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지시로 사우디 측 공항 보안이 한국 수송기의 이착륙을 전면 지원하고 있었어요. 교민 탑승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활주로 남쪽에서 먼지 기둥이 올라왔습니다. 차량 한 대가 사막 쪽에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군용 차량이 아니라 민간 지프였습니다. 앞유리에 금이가 있었고 차체에 모래가 두텁게 쌓여 있었어요. 사막에서 장시간 표류한 차량의 모습이었습니다. 차가 활주로 외곽에 멈추자 문이 열렸어요. 야마구치 케니치가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볼 뻔했어요. 사흘 전 장관실 상석에서 다리를 꼬고 코웃음을 치던 그 남자가 맞는지 의심했습니다. 정장은 모래에 절어 누렇게 변해 있었고 구두 한쪽이 없었어요. 양말 바닥이 찢어져 발가락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사막의 자외선에 벌겋게 타 있었고 입술이 갈라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2차 공습 때 헬기를 타고 도주했다가 연료 부족으로 사막에 불시착한 뒤 이틀을 사막에서 버틴 겁니다. 일본 자위대 수송기는 전시 통제구역 진입에 끝내 실패했어요. 조국이 보낸 구원은 오지 않았고 380억 달러를 쥐고 흔들던 외교관은 사막의 모래바람 앞에 벌거벗겨진 거였습니다. 야마구치 옆에 일본 대사관 직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둘 다 탈수 증세가 심해 보였습니다. 야마구치가 활주로를 가로질러 한국 수송기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한국 공군 장병이 앞을 막았습니다.
야마구치가 뭔가 말했지만 한국 장병은 고개를 저었어요. 탑승 명단에 없는 인원은 탑승할 수 없다는 규정이었겠죠. 야마구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활주로 옆 모래밭에 무릎을 꿇은 거였어요. 사흘 전 한국 특사의 가슴팍에 서류가 던져질 때 상석에서 코웃음을 치던 바로 그 남자가 한국 군용 수송기 앞 모래바닥에 이마가 닿을 듯이 엎드렸습니다. 380억 달러와 독도와 일본의 자존심을 무기로 한국을 짓밟으려던 사람이 살기 위해 한국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박진택이 수송기 램프 위에 서 있었습니다. 교민 탑승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어요. 야마구치가 모래밭에서 고개를 들어 박진택을 봤습니다. 입술이 갈라진 입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박 특사, 제발 태워주십시오. 우리 둘만이라도. 자위대 수송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예발. 3일 전 이 남자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빠져도 일본 기술로 채우면 된다. 한국 놈들은 갈 곳이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 입에서 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었어요. 독도 표기를 강요하고 뒤에서 뇌물을 대고 해킹을 지시하고 2번이나 자국민을 버리고 도주한 사람이 한국 군인의 발 앞에서 살려달라고 울고 있었습니다. 박진택이 램프 위에서 야마구치를 내려다봤어요. 저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조롱이 없었어요. 경멸도, 복수의 쾌감도, 승리자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사흘간 저 사람의 얼굴에서 감정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고 환희도 없는 오직 해야 할 일만 남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박진택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임동섭이 옆에서 펜을 건넸어요. 박진택이 서류 하단에 무언가를 적고 붉은 직인을 찍었습니다. 2024년 체결된 재외국민보호협력 양해각서 규정에 따른 일본인 2명의 탑승 허가서였어요. 야마구치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한국 공군 장병에게 건넸고 장병이 야마구치 앞에 가서 일어서라고 말했어요. 야마구치가 모래를 털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어요. 장병이 팔을 잡아 수송기 램프까지 부축했습니다. 일본 대사관 직원도 함께 올랐어요. 박진택은 야마구치가 기체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조롱 한마디 없이, 훈계 한마디 없이 규정에 따라 도장을 찍어 목숨을 살려준 거였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복수보다 무자비한 자비였어요. 야마구치의 자존심을 박살내는데 주먹은 필요 없었습니다. 무표정한 도장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 도장이 의미하는 바를 야마구치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독도를 빼앗으려 했던 나라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다는 사실을요. 수송기의 후방 램프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엔진 출력이 높아지며 활주로에 열풍이 밀려왔어요. KC-330이 이륙했습니다. 거대한 동체가 사막의 하늘로 솟구치는 순간 석양빛이 태극기를 붉게 물들였어요. 이틀 뒤인 3월 17일 도쿄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로버트 핸드릭스가 사막에서 쳐낸 기사가 전 세계에 퍼진 뒤였어요. 사우디에서 퇴출된 일본 관련 플랜트 기업들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연쇄 반응이었어요? 한 종목이 아니라 관련 기업 전체가 동반 추락했습니다. 사우디의 결단에 자극받은 중동 주변국들이 기존 일본 계약을 잇따라 파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줄줄이 일본의 등을 돌리고 한국 측의 기술 협력을 타진했습니다. 380억 달러가 아니라 중동 전체 에너지판이 뒤집어진 거였어요. 같은 날 오후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닷새 전 중의원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번 사우디 사태에서 자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수송기를 제공해준 대한민국 정부와 군에 깊이 감사드린다. 자국민을 살려준 한국 공군에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인 겁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뒤에서 사우디 장관을 매수해 한국의 영토 주권을 짓밟으려 했던 나라의 총리가 전 세계가 보는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에 엎드린 거였어요. 저는 리야드의 왕궁 의전실 사무실에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화면을 2번 읽었어요. 세 번째 읽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확하게 실현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수감된 알자베르 전 장관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리야드 최고 보안 교도소에 구금된 장관이 감방의 작은 모니터로 뉴스를 봤다고 했어요. 한국형 수소 플랜트가 천공 방공망 아래에서 정상 가동을 재개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완벽한 강철 도말에 태극기가 걸린 주베일 현장이 화면에 잡혔어요.
장관이 그 화면을 보며 울었다고 교도관이 전했습니다. 돈으로 세상의 갑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철창 너머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승리를 지켜본 거였어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저는 왕궁 접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지시로 의전실 부실장직은 유임이 확정됐어요. 파면이 아니라 유임이었습니다. 진실을 보고한 대가가 벌이 아니라 신뢰였던 거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28년간 품고 다닌 낡은 국가 서열표 수첩이었어요. 가죽 표지가 달아 원래 색이 뭐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펼쳤어요. 첫 페이지. 연필로 적은 서열이 빼곡했습니다. 1위 미국, 2위 영국, 3위 프랑스, 5위에 일본이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7위 한국이라는 글자가 연필 흔적도 희미하게 구석에 적혀 있었어요. 가장 작은 글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라이터가 있었어요. 왕궁 접견실에 비치된 손님용 라이터였습니다. 집어들었어요. 수첩의 모서리에 불꽃을 가져다 댔습니다. 종이가 검게 말리며 타들어갔어요. 17위라는 글자가 불꽃에 삼켜졌습니다. 5위가 사라지고 3위가 타고 1위까지 제가 됐어요. 28년간 저를 지배했던 서열이 손가락 사이에서 흩어져 내렸습니다. 돈으로 세상의 갑이 될 수 있다는 오만함이 한국의 서늘한 계약서 한 장 앞에 처참하게 박살 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000원짜리 빚으로 하늘을 지키고 10억 달러를 빼앗기고도 적국의 국민을 구하고 무릎 꿇은 원수에게 조롱 대신 도장을 찍어주는 나라였어요. 제 수첩에는 그런 나라를 측정하는 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운 겁니다. 제가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어요. 접견실 창 너머로 리야드의 사막이 보였습니다. 저 사막 어딘가에 주베일 플랜트가 있고 그 위에 한국의 강철돔이 펼쳐져 있었어요. 80년대에 파이프를 매던 한국 노동자들의 후배들이 40년 뒤에 같은 사막에서 380억 달러짜리 미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수첩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주머니가 가벼웠어요. 그 가벼움이 싫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 유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